오늘의 썰맘 사연글은 종갓집 외며느리 귀하다며 제사상도 차리지 말라던 시댁 한우 들고 대문을 연 순간 나 대신 다른 여자가 앉아있는데 라는 사연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가운데 그보다 더 요지경을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꽃가게를 운영하며 향기로운 꽃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는데요. 3년 전부터 몇 달 전까지 끔찍한 일을 겪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니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 꽃집을 열었어요. 10년의 회사 생활을 하며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으로 은행에서 약간의 대출을 받아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꿈을 이루려고 했어요.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세금이나 월세 말고도 들어가는 관리비, 전기세 등과 같은 물세듯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시작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일을 벌였기에 꽃가게를 오픈하고도 6개월 동안 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매출이 있다고 해도 그만큼 모두 빠져나가니 제가 돈을 버는 건지 취미활동을 하는 건지 큰 회의감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느닷없이 제 꽃가게로 찾아와 한 달 안으로 가게를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건물주가 1층에서 다른 장사를 해야 하겠다며 무조건 가게를 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 건물주와 계약한 기간은 5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알 도리가 없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임대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건물주의 만행인지 당연한 윤리인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임지혜 씨,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꽃가게를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지금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 같으니 제가 그 건물주를 찾아가 경고하겠습니다. 다시 임지혜 씨를 찾아가 가게를 빼라는 협박을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침착하고 바르게 말하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요? 변호사님이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건물주가 제 가게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겁이 난다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제가 변호사님께 얼마의 돈을 내면 될까요? 저는 하고 많은 단어 중 돈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고 후회했답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처럼 보였을 것이고 무식하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선임비요? 제가 법정에 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 몇 마디나 해주는 건데 무슨 돈을 받아요? 임지혜 씨가 계신 상가가 바로 코앞인데 제가 오늘 중 아무 때나 가서 건물주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영업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고마워 허리까지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한 저는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을 놓고 꽃가게로 돌아가 영업을 재개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변호사님 말처럼 건물주가 다시 찾아와 가게를 빼라는 말은커녕 제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걱정 하나를 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변호사님이
제 꽃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아차 싶었어요. 감사의 인사로 음료수라도 사들고 인사를 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건물주가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말씀을 전해서 그런 거 맞죠? 네, 제가 몇 마디 말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하니 다신 지혜씨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혜씨가 저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커피를 드릴 테니 잠시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앞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명함을 주셨고 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하나 주문해 주셔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해드리려고 했답니다. 왜 계산을 안 해줘요? 아까는 농담한 거예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님의 카드를 받고 결제를 하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님이 손에 든 꽃다발을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변호사님, 이걸 왜 저한테? 몰라서 물어요. 제가 지혜씨 주려고 꽃다발을 산 거예요. 받아주세요. 이거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얼떨결에 저는 두 손으로 제가 포장한 꽃다발을 받게 되었고 눈에서 멀어지는 변호사님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이 그냥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설마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랬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직업의 귀천이 없기는 하지만 저와 그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 가게를 찾아와 꽃다발을 사고 저에게 선물로 주기를 반복하셨답니다. 그때 가서는 저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 뒤 저와 변호사님은 데이트가 암시되어 있는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사실 나이 30이 넘은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는 그 변호사님이 유일하기도 했고 저도 그 사람이 호감적이었기 때문에 연인이 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저와 변호사님은 주로 제가 일하는 상가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곳에 맛집과 카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저희는 주말에 만나지 못했어요. 꽃가게를 하던 저는 주말이 더 장사가 잘 돼서 쉴 수 없었는데 변호사님은 골프 모임이 있어서 주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저는 남자친구였던 변호사님이 내심 골프 모임에 저를 데려가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개인의 삶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길 반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님이 부모님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서울에 다른 볼일로 올라오셨다가 변호사님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 하셨답니다. 저는 최대한 옷을 단정하게 입었고 시어머니를 위해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남자친구의 부모님 앞에 조신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임지혜라고 합니다. 제 인사에 아버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색시가 아주 참하시네. 아주 곱고. 라고 인사하셨고, 어머님 또한, 와, 이 꽃다발 나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꽃가게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꽃 선물을 받을 거라고는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내가 생전에 남편에게 받아보지 못한 꽃 선물을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받아보네요. 하고 말씀하시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 옆에 낯선 여자분이 계셨어요. 변호사인 남자친구가 외동이라고 해서 시부모님과 인연이 있는 지인분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하며 짧게 인사를 드렸네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 여자분을 소개했어요. 아, 이쪽은 우리 수양딸이에요. 우리 부부와 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이를 우리 딸로 삼고 있답니다. 지혜 씨한테는 시누이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시누 행세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그럼 제가 아가씨라고 불러야겠죠? 반가워요, 아가씨. 네, 반가워요. 저희 반가운 인사와는 달리 아가씨는 까칠하고 무뚝뚝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에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변호사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세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굉장히 달가워하시며 하루빨리 제가 변호사님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얘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걱정이 되긴 해요. 밥도 맨날 사 먹기만 하고 일만 하고 살아서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혜 씨를 만나니까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제 아들 좀 잘 부탁할게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며느리로 점 찍어 두신 것처럼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변호사인 남자친구와 함께했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부족한 걸 알고 있는 그이가 배려해주는 바람에 신혼집은 물론 혼수까지 남편이 거의 다 마련했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변호사였던 남편의 하객이 너무 적었답니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제 하객에 반의 반도 되지 않는 하객들만 왔다는 게 의아했어요. 사법고시 출신이라 동기들도 많을 텐데 친구라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시부모님과 얼마 안 되는 지인이 전부였어요. 남편의 인간성을 보면은 그렇게 적은 하객이 온 게 이상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구 많은 남자는 결혼해서 속을 썩인다는 친구들의 말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자 저와 남편은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했답니다. 게다가 점심도 제가 일하는 상가에서 같이 먹었으니 하루 세 끼를 꼬박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달콤한 신혼생활에 취해 있었지만 주말이 되면은 남편은 연애할 때처럼 꼭 골프 모임에 나갔어요. 게다가 어디 지방이라도 가게 되면은 하룻밤을 자고 들어왔답니다. 저는 신혼 때부터 외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그 점이 서운하다고 전했는데 그이는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훗날 함께 로펌을 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더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모임을 가진다는 말에 더는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외박은 자제하라고 일렀네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친구들이 겪고 있는
10월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전에는 저에게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으셨고, 제가 남편과 찾아뵙겠다고 해도 뭐하러 고생을 하냐면서 마음 편하게 신혼이나 즐기라고 하셨답니다. 이를 친구들에게 말하자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다며 남편에게 잘하라고 조언을 해주더군요. 친구들은 시부모님이 다정하게 말하면은 겁부터 난다며 제 시부모님을 부러워했답니다. 그렇게 남부러운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고 하늘엔 먹구름이 낀 토요일이었죠. 저는 그날만큼은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이는 옷방에서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골프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답니다. 여보, 오늘도 골프하러 가? 이 날씨에? 오늘 여기 서울은 날씨가 이래도 지방은 해가 쨍 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변호사 친구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데 나만 빠질 수가 없잖아. 저는 남편과 주말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잔뜩 쌓여 있는 터라 그이에게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매주 주말만 되면 골프만 치러 가잖아. 내가 이렇게 서운해하면은 골프 모임을 줄이던가, 그것도 안 되면 나를 좀 데려가기라도 하면 어디가 덧나? 혹시 당신 변호사 친구들한테 내가 창피한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왜 창피해 하겠소? 친구들도 와이프를 골프장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이 모임은 오로지 변호사 친구들만 모여서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데려가면 친구들이 불편해할 게 뻔하잖아. 하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의 결혼식에 변호사 친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주 주말만 되면 숨겨놓은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외출을 하니 신경이 쓰였답니다. 알았어. 다녀와. 대신 외박은 안 된다. 응, 밤에 들어올게. 늦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자. 그렇게 그이는 제 불만 가득한 표정을 보고도 그냥 친구들을 선택하고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해가 바뀌어도 변한 게 없었어요. 물론 저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였지만 주말에는 친구들을 끔찍이도 챙기더라고요. 골프가 그렇게 좋으면은 저에게 한 번은 권해볼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나 하는 심정으로 남편을 이해하며 지내게 되었고, 새해에는 그이를 닮은 아이를 갖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신혼생활을 조금 길게 가지고 싶다며 아이를 늦게 갖자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 당신한테 이세의 이야기 안 해? 응, 안 하셔. 부모님은 나를 잘 아시니까 보채시거나 잔소리를 안 하셔.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서두르려고 하지 마. 당신 나이도 아직 젊잖아. 하지만 저는 아이 낳는 걸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갓난아기와 남편과 제가 나란히 가족 사진을 찍어 거실 벽에 걸어두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면은 항상 그 단란함이 부러웠답니다. 그렇게 1월의 추위가 지나가고 구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 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시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 선물을 사러 백화점으로 갔답니다. 시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한우와 건강식품 그리고 외투 2벌을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자랑했답니다. 여보, 이거 어때? 이 정도면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이걸 왜 샀어? 왜 사다니? 며칠 있으면 구정이잖아. 우리 시댁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물 좀 준비했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찾아뵙는 건데 잘 보이면 좋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딱딱한 표정으로 자기야,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부모님이 여행이나 보내주라고 하시던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여행? 당신이랑 여행을 가라고 하셨다고? 아니, 나는 내려가야 해. 우리 집 종갓집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장손이어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 단지 당신이 본가에 내려가면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야 할 거야. 당신 차례상 차리는 거 할 줄 알아? 거봐. 그러니까 당신은 친정에 다녀오든 여행을 가든지 해. 괜히 시댁 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저는 시부모님이 정말 저를 내려오지 말라고 했냐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그이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명절에 여행을 가라고 하셨다고? 마음 써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 우린 언제 시댁에 내려가는 거야? 나도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을 때때로 찾아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 시집살이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종갓집 외며느리는 귀한 사람이 맞는데 당신처럼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에는 몸 상하고 마음 상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다짐을 하셨다더라고. 당신께서 며느리 아끼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은 시댁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 학을 뗄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놀러가는 기분으로 같이 가자. 이번 명절은 당신이 고생만 할 테니까 푹 쉬고 말이야. 내가 카드 주고 갈게. 이걸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쇼핑도 하고 말이야. 저는 남편이 저를 배려하는 건지 왕따를 시키는 건지 헷갈렸지만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아. 그의 말대로 놀고 먹으며 집에서 구정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남편은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저에게 인사하고 홀로 차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잘 다녀와. 아버님, 어머님께 꼭 다음에 같이 내려간다고 말씀드리고. 알았어. 올 때 음식 좀 싸올게. 그럼 푹 쉬고 있어. 그이가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제 마음은 공허해졌답니다. 저도 다른 며느리처럼 고부 갈등도 있으면 좋겠고 시댁에 불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물론 제 친구들은 혼자 보내는 명절을 엄청 부러워했답니다. 제가 시댁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저도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말이죠. 남편과 시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깜짝 이벤트처럼 짠 하고 나타날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내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다행히 표가 남아있어서
시부모님의 선물을 들고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달려 시댁 근처에 도착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시댁 앞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으리으리하게 큰 옛날 집이었어요. 사극에서 나오는 양반들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음식을 준비 중인지 맛있는 냄새가 대문 밖으로 흘러나왔답니다. 이윽고 저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냐고 묻는데 일부러 대답은 하지 않았네요. 깜짝 이벤트였으니까요.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리자 마당에 모인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과 눈이 마주치자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제 서프라이즈 등장이 통한 것 같았네요. 그렇게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대문을 연 순간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저 왔어요. 이어서 저에게 주목한 집안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의 며느리이자 박원상 변호사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제 인사를 받아주기는커녕 시선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더라고요. 저 역시 어르신들의 시선을 따라 그 사람을 보고는 반갑게 인사했답니다. 어머, 아가씨도 오셨네요. 반가워요. 지난번에 뵙고서 2번째네요, 아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긴 어떻게? 시부모님의 수양딸이었던 아가씨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 역시 그 자리에서 멈춘 채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았네요. 제가 시댁을 찾아간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 남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여보, 나 잘 왔지? 나의 서프라이즈 등장에 그렇게나 놀란 거야?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완전 놀라셨나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이윽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 둘이 남편에게 달려들며 아빠, 우리 그림 그렸어요. 학교에서 내준 설날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다고요. 아빠가 잘 그렸는지 봐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삼촌이라고 말해야 하는 걸 아이들이 깜빡하고 아빠라고 불렀나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빠? 누구야? 이 아이들? 조카? 아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동생? 그러자 남편은 아이들을 밀어내고 제 손목을 잡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저는 그이의 손을 뿌리치고 아, 왜 그래?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며느리가 시댁에 온 게 이상해? 라고 물었더니 평상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처자, 자네는 누구신데 이 집 며느리라고 하는 건가? 원상의 아내는 저기 저 사람인데 말이야. 저는 어르신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의 수양딸인 아가씨가 보였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남자의 아내는 저예요. 저기 있는 여자는 저희 시부모님의 수양딸이라고요. 시부모님의 돌아가신 친구 딸이라고요. 제 말에 아가씨는 갑자기 흥분하더니 저에게 달려왔어요. 누가 수양딸이야? 이 집 장손의 며느리는 나야. 넌 그냥 이 집의 첩이라고. 저기
아이들 보이지? 내 아들들이자 네가 같이 사는 남자의 자식들이야. 이제 알겠어?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이는 주름이 잔뜩 보이도록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돌아봤죠. 어머님, 아버님,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이 이 여자의 남편이에요? 저 꼬마들 아빠가 이 사람이냐고요? 시부모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수양딸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눈치였답니다. 며느리인 제가 고생할까봐 제사상도 차리지 말라던 시댁에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말한 게 사실이냐고! 여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 응? 여기서 해.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은 체념한 채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결혼한 전력이 있어. 저기 있는 내 동생이라는 여자가 사실 전처야. 그리고 저기 꼬마애들이 내 아들들이고. 당신한테 모든 걸 숨기고 결혼한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린 남남이야.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고.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혼한 전처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전처를 내 앞에 데리고 와 소개를 한 거니? 그리고 뭐? 자식들이 있었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결혼식에 왜 그렇게 하객이 적나 했더니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주말만 되면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골프 모임이 아니라 네 자식들 보러 시댁을 다녀온 거였어? 덤으로 네 본처까지 만나고 온 거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여보, 본처라니 절대 아니야. 저 여자랑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단지 우리 집이 엄한 종갓집이라 이혼 사실을 숨겨야 했어. 여기 계신 당숙들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하겠다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지만 내 자식들과 전처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뿐이야. 그래서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야. 나한테 아내는 당신뿐이야. 이건 진실이라고. 그이는 변명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거는 맞지만은 당신과 결혼하고는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어. 진심이야. 뭐가 어째?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나 몰래 전처와 자식들을 만난 것도 모자라 명절에 이혼한 마누라를 시댁에 데려다 놓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야? 막상 와 있어야 하는 이 집 며느리인 나 대신에 다른 여자가 앉아있는데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당신이란 인간 정말 철미한 피다. 그리고 뭐 내가 고생하는 게 싫다고? 여행이나 하고 쇼핑이나 하라고? 내가 시댁에 오면 장애물이 되니까 그딴 헛소리를 짓거린 거였니?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댁들 아들이 이혼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서 전처를 제 앞에 소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를 시댁에 못 오게 한 이유가 저 여자와 당신들 손자들 때문이라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혼한 전부인을 아직도 시댁에서 데리고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큰 목소리로 남편과 시부모님의 과오를 까발렸습니다. 그제야 나이 많으신 당숙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가장 어른으로 보이는 분이 시부모님께 다가가 모두 사실이냐고 물으셨고, 시부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어르신은 저에게 다가와 이북의 처자, 지금 처자의 상황이 어떤지 대강 알 것 같네. 많이 속상하고 억울할 테지. 그런데 저 아인 우리 박씨 가문의 대를 이어준 며느리라 내칠 수가 없네.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러니 처자는 우리 원상이의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나?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말이야. 하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여자를 계속 이 집 며느리로 살게 두시겠다고요? 저더러 계속 이렇게 첩으로 살라는 말씀이세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미쳤어!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나서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같은 남편의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저절로 무릎을 꿇었고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당신, 나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순진하다고 했지?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빗나갔는지 보여줄게. 이 나쁜 놈아. 그이는 등을 돌리고 대문 밖을 나서는 저에게 손을 뻗으며 기다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시댁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성을 찾으려고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용기와 확신이 서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답니다. 제가 찾은 변호사는 제 남편의 옆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였는데 평소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남편의 이중생활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답니다. 아니, 박 변호사가 그런 파렴치한 놈이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더니 그 깔끔하고 완벽한 척하는 박 변호사가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사람은 제가 로스쿨 출신이라고 매일 깔보던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각자 의뢰인을 두고 변호하는 사이였는데 웃기네요, 진짜. 그런데 이번에 박 변호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알리도록 할게요. 잘하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해주는 건 물론 혼인 무효 판결까지 받도록 해주고 변호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게 많았는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세요.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변호사님과 저는 몇 주 뒤 법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잠시 이혼 사실을 미뤘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위자료를 깎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판사님이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속고 결혼한 여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 미혼의 여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대 위자료를 받았네요. 그리고 저는 기존에 있던 꽃가게를 닫아버리고 다른 지역에 몇 배 더 큰 꽃가게를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운영하는 게 힘들어 직원 2명까지 고용하고 있네요. 그렇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니 나름 즐겁더라고요. 똥 밟은 과거가 가끔 제 가슴에 통증을 유발하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변호사님이 그 통증을 날려주셨어요. 제 전남편이 변호사 자격을 정지받게 해주셨거든요. 변호사 협회에서 도덕적인 관념을 넘어 사기 결혼을 한 전남편의 더러운 행실을 눈뜨고 봐주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혀있던 채증이 싹 가시더라고요. 제 사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지만 위자료를 받은 큰돈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저에겐 최고의 명언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앞으로 저는 친구를 사귀든 연인을 다시 만나든 꼭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보고 인연을 맺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같이 순진하게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